가 또 바뀌었네요.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 해서 34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 방법. 야채는 살짝 데쳐서 볶는다. 야채는 삶으면 부드러워져 먹기 쉽다.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생선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식욕을 돋구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친다. 찜은 처음에는 센 불로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한다. 그리고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딱딱해진다. 다음 식품 식기 위생관리 368페이지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식품 보관에 대해서는 해동시킨 경우 다시 냉동은 금지하고요. 냉장의 온도는 5도 이하, 냉동 온도는 15도 이하로 해주셔야 되고, 육류는 덩어리째 보관하는 게 좋고요. 열대과일은 실온 보관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둥근 부분이 위로 하고 비벼 씻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기 및 주방위생관리에서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악취가 사라지고,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고, 냄새나 곰팡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희석한 알코올, 그리고 냉장실은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넣어 놓으시면 냄새가 제거가 되고,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 그쵸?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고, 플라스틱 용기는 녹차 티백을 사용한다. 다음 373페이지에 도마와 칼이 한 개일 때는 과일을 먼저, 그 다음에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냉동식품 보관은 만두, 떡, 육류, 생선은 냉동고에 6개월 정도가 좋다. 6개월 이내. 그 다음 설거지 순서는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서로 설거지해야 합니다. 다음 378페이지의 의복 및 침상 청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복 관리에서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한 후 사용하시고, 저녁 외출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밝은색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침상 관리에서는 이불은 양모나 오리털은 그늘에서 건조를 하고요. 요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탄력성 있는 게 좋고, 습기를 잘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개는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을 쓰는 게 좋다. 좀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탁하기에서 우선 수선 후 세탁, 삶기 전 세탁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리미질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때 뒤에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방충제는 위쪽 구석,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쪽 구석에 사용하고요. 우리 그림을 좀 잘 볼게요. 이런 마크가 있는 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일시정지 하시고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탁 표시 이제 알아두기라고 해서, 자, 건조 표시 이건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다리미질 표시 기호 이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크들 쌤들 이게 이 뜻이구나 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일시정지하고 한 번씩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림과 내용을 매치시켜야겠죠. 다음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에서 387페이지의 내용이고요. 동행 전에는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교통정보, 교통수단을 숙지하고 외출 시 준비물 확인하고, 그쵸?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 얼마 드는지도 이제 미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휠체어나 뭐 지팡이나 이런 걸 사용한다면 보조기구 점검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외출 나왔어요. 동행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하고요. 외출이 다 끝나고 동행 후에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 이 부분이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페이지는 393페이지입니다. 출입구에 문턱 없앤다. 손잡이를 설치한다. 그리고 방은 햇빛이 잘 드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다.
환기 시에는 직접 이게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간접 환기, 그러니까 직접 닿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이 좋고요. 한번 할 때마다 10분에서 30분이 가장 적절하다. 이 숫자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습도 40%에서 60%의 적하,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 배설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주제가 바뀌었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서 페이지는 402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침묵 의사소통 방법.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수용.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공감.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말벗하기.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잘못 경청. 그러니까 경청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미리 대답을 준비하거나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경청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전달법.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4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한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냐면 어르신이 그렇게 식사를 잘 안 하시니까 제가 많이 걱정이 되네요. 또 어르신이 자꾸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시니까 정말 불안하네요. 다칠까봐 걱정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감정이 솔직한 게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 전달법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한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해서 나 전달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냐. 410페이지 내용이죠.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대상자의 가족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다. 가족에게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을 말할 때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정확하게 보고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다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노인성 난청과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냐. 먼저 노인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거 기억하세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정보를 많이 준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래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몸짓, 얼굴 표정 다 시각적인 거죠.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요.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들과 의사소통할 때 이분들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듣고 느끼는 것, 촉각 이런 것들로 정보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귀,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오른쪽 몇 센치, 당신의 앞 5걸음, 10m 정도 이런 식으로 정확한 표현이 좋아요. 그리고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신체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말을 먼저 걸어서 알게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있는 사람하고 의사소통 하는 방법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언어, 판단력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건데 시각장애나 노인성 난청에 비하면 좀 출제율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끔 나와요. 그렇죠?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고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한다.
그리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이게 답으로 나왔죠. 그리고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복잡한 문장, 긴 문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자, 먼저 주의력 장애가 있는 분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하고 그리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죠?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하면은 말하다가 거기에 또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잘 기억해 주시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압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한다. 이 내용. 진압력이니까 뭐 시간적인 개념, 날짜적인 개념 이런 것들, 시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다음은 또 주제가 바뀌었네요. 요양보호의 기록 416페이지인데 이거는 실기 파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필기 파트 시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목적, 왜 기록이 중요하냐? 목적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설장 및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요양보호사의 활동 입증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양보호 기록을 잘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고 주관적이면 안 돼요.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하시고 공식화된 용어 사용과 간단 명료하게 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 418페이지에 있는데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고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그리고 또 다양한 기록지들이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그래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기록지는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 주된 내용이고요. 상태 기록지는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그리고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 시점에서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업무 보고의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고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공식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보고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보고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우선 세 가지 잘 나오니까요. 이때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보고의 형식 중에서 세 가지 형식 있는데요. 먼저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 보고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냐? 상황이 급한 경우. 그래서 결론부터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고 정확히 보고할 경우, 그리고 또 자료를 보존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서면 보고, 종이에 적어서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산망 보고는 시간 전략도 잘 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 회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례 회의의 목적은 1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번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3번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이 사례회의 목적이 종종 시험 문제 나오는데 1번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내용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회의의 목적을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치매 요양보호 표준교재 44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치매 어르신들 식사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 이런 것들이 좋고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우리 치매 어르신에게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 안전한 게 좋고요. 그리고 졸려하거나 초조해 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강제로 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 손잡이가 크거나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제공해서 숟가락을 잡고 있다라는 그 인지를 자극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선 등 가시, 뼈는 미리 제거를 해준다. 그쵸? 같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셔서 바로 드실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흔들리는 의치는 빼고 식사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제공하고 텔레비전도 꺼주셔야 되고, 그래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치매 요양의 배설돕기 446페이지인데요.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비언어적 신호를 우리가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그리고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 이럴 때 요양보호 선생님은 배설, 돕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실금한 경우 화내지 말고 옷을 갈아입히고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을 보여주며 시범을 보이면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다. 이런 것들이 치매 요양의 배설 돕기가 되겠네요. 다음 치매 요양의 개인위생 돕기 449페이지를 보시면요. 목욕할 때는요.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한 가지씩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 바닥,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서 낙상 예방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구강위생에서는 부드러운 칫솔을 제공하시고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 입힐 때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 그러니까 단순한 옷, 단색이 좋겠죠. 그리고 혼자 입도록 될 수 있으면 격려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으시고, 단추 있는 옷은 권장하지 않죠. 좋지가 않고, 반대로 부착, 찍찍이나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는 옷, 이런 옷들을 추천하고, 옷 입기를 우리 치매 어르신이 거부하면은 목욕 시간을 이용하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뒤 구분이 없는 옷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 요양 이제 운동 돕기 해서 452페이지를 보시면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해서 산책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같은 시간대 길을 걷고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을 제공합니다. 다음 치매 요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453페이지고요. 방과 주변은요. 환경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방은 2층 아니죠. 1층이 좋다. 그리고 시력이 약화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면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 안에서 잠가버리면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침대를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요 등을 침대 밑에 깔아둔다. 이것도 잘 나오죠. 두꺼운 요를 침대 밑에 깔아서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기 위한 거죠. 완충작용. 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요.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고요.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둬야 된다.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고, 또 뭐 안전 손잡이라던가 뭐 호출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 예방 진행해 보면요. 욕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그러니까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화상 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에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울이나
그리고 비치는 물건은 유리 같은 거는 없애거나 덮개로 씌워 가려줍니다. 자, 그리고 부엌은요,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두고 냉장고에 과일, 채소 모양의 자석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먹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역시 부엌 안에 두지 않고 밖에 둬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은 이제 치매 요양 보호 중에 문제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고요. 반복적인 질문을 할 때, 이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할 때, 이런 문제 행동을 할 때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대상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의 선한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기를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과 교환한다라고 했고,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는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또는 산책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단순한 일거리를 주거나, 그쵸? 그리고 배회할 때는 집 안에서 배회하는 경우는 배 코스를 그냥 만들어줘서 집 안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도둑망상이 있을 경우는요, 막 남이 훔쳐갔다고 자기가 기억을 못하면서 의심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논쟁을 하지 마시고 물건을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이게 잘 나와요. 계속해서 문제 행동의 파괴적 행동을 보겠습니다. 파괴적 행동은 치매 대상자가 굉장히 난폭해지는 걸 말해요. 그쵸? 이때 요양보호사는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흥분한 상태의 어르신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시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따뜻한 말로 어르신을 이제 달래는 거, 그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 이 증상은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이에요. 질병 초기에 가끔 나타나고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이랬죠. 그래서 치매 전체 기간 동안 초기, 중기, 말기 때 계속 나타난다? 아니라 없어진다라는 게 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이다. 다음은 석양증후군입니다. 석양증후군은 해질녘,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대상자가 더 나대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거. 그래서 이때 해질녘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거고, 애완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밤만 되면 이렇게 더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게 하고요. 활동을 하게 하고요.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하거나 TV를 켜놓거나 또는 조명을 밝게 해준다. 이렇게 석양증후군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치매 대상자께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볼게요. 465페이지고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나온 게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대로 그냥 가서 입혀주시면 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성기를 만지거나, 그쵸? 그럴 때는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한다. 그쵸? 좋아하는 걸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성적 관심을 보일 경우, 이때는 조금 외출을 자제하셔야 돼요. 특히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출입 삼가하고 방문객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치매 환자인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오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황과 문제 행동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좀 공통된 그런 대처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어르신이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면
관심을 돌린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답이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기분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한다. 지금 그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고 막 해야겠다고 막 소리치고 문쟁도를 하면은, 그쵸? 그러면 우선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게 또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 돼서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경청하면 이해해. 우리 어르신에 대한 이제 말을 들어주면서 어르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를 내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군요.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태도. 마지막으로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이런 왜라는 질문을 어르신한테 묻는 행동은요, 옳지 않아요. 네, 어차피 물어봤자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기억도 잘 못하고 안 했다고 또 우기고 또 안 좋은 일을 또 상기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파트에 대해서 볼게요. 468페이지고 우리 어르신 대상자의 속도에 잘 맞춰주시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우리 치매 어르신한테는 대답을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설명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어르신 양말 신고, 자, 양치질하고, 옷 입고, 좀 이따 10시에 외출할게요. 이 문장 안에 여러 가지가 지금 수행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 지금 양말 신으세요 했으면 양치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 한 가지씩만 한다. 그리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예, 지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있죠. 자, 다음은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73페이지고요. 치매 초기에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이게 포인트.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자, 아직 초기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긴 돼요. 그런데 조금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자꾸 헷갈려.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기는요, 이때보다 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대화 주제가 제한이 돼요. 자,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름 부르는 것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기부터는 이것, 그들, 그것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정확한 이름을 못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 실어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대상자의 말을 기다려주고 요양보사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이 치매 중기의 대처 방법이 되겠네요. 자, 치매 말기에는 말이 없어져요. 이제 완전히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무언증이에요. 어르신 기분이 어때요? 어르신 배고프세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 치매 말기입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때 대상자가 말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치매 말기의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 다음 주제가 바뀌었네요. 임종인데요. 자, 치매 파트에서 보통 9문제에서 10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실기에. 그래서 치매는요, 지금 이렇게 페이지 다 적어드렸잖아요. 페이지 이렇게 적어드린 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서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린 이런 총정리, 요점 정리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종요양보호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처음에 나오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보호자나 부모님이 작성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수혈 등은 중단되게 돼요.
그러니까 임종 그 상황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존의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진통제 같은 걸 말해요. 그렇죠?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진통제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산소 공급 이거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그냥 코로 주는 그런 마스크로 주는 산소를 말해요.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의료기관 이런 데가 아니라 국민연명 의료관리기관에서 선정을 한 그 등록기관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그쵸? 작성 후 또 철회가 가능해요. 내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는데, 그쵸? 저 취소하고 싶어요. 아니면 바꾸고 싶어요. 갱신하고,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안락사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해서 병원이 아니라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그쵸? 그래서 이건 홈페이지나 이런데, 그리고 또 그 기관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임종 적응 단계 5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가 있죠. 사람이 처음에 부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부정 다음에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서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죠. 분노니까. 불평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협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누가 뭐 할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과 종교와 타협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울인데, 우울이 여기 잘렸네요. 우울은 다음, 여기에서. 우울은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침울하고 슬프다. 정말 우울한 느낌이 들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때는 그냥 두어야 되고,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더 필요하다 해서 우울, 침울, 슬픔, 그리고 자신의 감정 그냥 표현,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또 잘 나오는 거는 수용이에요. 그래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 시간이며, 나는 지쳤어 이 표현이 나오면은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체념을 한다. 체념. 그쵸? 이제 처음에는 막 굉장히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지치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마지막엔 이렇게 체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임종 적응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순서도요. 다음 임종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해서 5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임종 대상자가 이제 점점 싸늘해지면서 피부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해요. 시험 문제 여기가 붉게 변한다, 그쵸? 따뜻한다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하얗게 파랗게 식어가니까 담요를 덮어 따뜻하게 하고, 이때 따뜻하게 한다 해서 보온 전기기구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손을 잡은 채 흔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요. 일부러 깨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가슴에 가래 끊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정상이에요. 임종 시에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줘서 입안에서 잘 배액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불안정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불안정하고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주면서 조금 진정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연락을 해서 임종 면회를 시켜주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은 임종 후 요양. 이제 임종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페이지는 51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대상자가 사망 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였어요.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해줘야 된다. 굳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를 넣어 머리와 어깨를 올려줍니다. 상체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솜을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준다. 그리고 시트로, 우리 하얀색 시트 있죠? 시트로 얼굴까지 덮지 않는다. 그쵸? 어디까지만? 어깨까지만 덮어놓는다. 그리고 대상자의 소유물을 이제 확인하시고 목록을 작성하셔야 돼요. 특히 의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버리면 안 되죠, 함부로. 그래서 보호자한테 물어보셔서 버릴까 아니면 보관을 할까 이거를 확인을 꼭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이런 보호자분들도 이런 대상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슬픈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등 피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가족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울으세요 라고 하고 울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주제는 응급처치입니다. 페이지는 515페이지고요.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선배,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하시고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그 상황, 장소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옮기셔야죠. 자,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갑니다. 첫 번째 상황, 질식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이렇게 질식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지 516페이지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 먼저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절대 입 안으로 손을 넣어서 꺼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상자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대상자 배에 닿도록 딱 대고 있고요. 그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고 양손으로 복부 윗부분이에요. 배꼽 밑에가 아니라 배꼽 위에, 거기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후상방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우리는 하임리법이다 라고 해요. 하임리법을 한다. 만약에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는 큰 기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숨소리도 들릴 거예요. 이때는 아주 큰 기침을 하게 하고, 이거 효과가 없으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임리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심정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경련이에요. 경련은 5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꽉 끼는 옷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 유지를 해주고요. 입에 손수건을 이때 물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오히려 기도 폐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에 뭘 물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만 옆으로, 몸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련, 간질 발작은요, 선생님들이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서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원래는 2분에서 3분이면 끝났는데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119에 즉시 신고하시고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자, 다음 상황은 화상이에요. 화상은 520페이지. 15분 이상 찬물에 화상 부위를 담그시고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그리고 반지 등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겨서 부종이 발생하기 전에 그쪽이 파고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화상 물집은 터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때는 응급처치할 생각보다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호흡 곤란으로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우리가 화상 단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만 잘 기억해 주세요. 1도 화상은 표피, 맨 밖에 있는 그 껍질을 말하죠.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고 1도 화상은 주로 뜨거운 여름에 햇볕에 화상을 입을 경우를 1도 화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손상을 시키고 이 진피에는 신경 그리고 또 뭐 모근, 모공 그리고 또 뭐 혈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손상되다 보니까 몹시 아파요. 통증이 가장 심하고 또 대표적인 특징 바로 물집,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 2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3도 표피에는 지방층, 근육층까지 손상이 돼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근육층까지 손상이라고 하면은 3도입니다. 자, 그래서 1도, 2도, 3도 화상을 구분해 주시면 좋은데요. 혹시라도 나오면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절입니다. 골절은 521페이지.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골절됐을 땐. 그리고 손상 부위의 장신구를 제거해 주시고 붓기 전에 빼야 된다. 화상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담요 등을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해서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생긴 것을 감소,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는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만 주지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다음 출혈입니다. 출혈은 522페이지에 있는 거고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 될 수 있으면 장갑을 착용하세요. 그 다음에 출혈 부위에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그쵸? 상처 부분을 직접 눌러버려야 돼요. 아까 골절에서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출혈, 상처에서는 직접 압박한다. 자, 그 다음 3번 멸균거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요. 이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합니다. 그리고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약물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내용이고요. 페이지 523페이지입니다.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이게 잘 나오죠. 그리고 구토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두었다.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입으로 뭘 주어서는 안 됩니다. 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용한 약물 설명서에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토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 527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심폐소생술은 4분에서 6분 안에 해야 뇌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전체 순서부터 보면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을 한다 해서 이 전체적인 순서를 물어보는 게 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흐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 확인을 맨 처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이라면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도움 요청을 해야겠죠.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가슴 압박을 이제 실시합니다. 자, 가슴 압박의 내용은 많이 중요하니까 528페이지 내용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슴뼈, 흉골 아래 절반 부위에 손꿈치를 놓고 깍지를 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고 팔꿈치 구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1분에 우리는 100회에서 120배 속도로 압박을 하시고요. 가슴이 약
누를 때마다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른 거, 압박 눌렀을 때랑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런 비율이 50대 5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다음에 어떤 순서죠? 기도 유지라 했잖아요. 페이지는 5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첫 번째,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다. 머리를 이렇게 턱을 숙인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젖혀야 돼요. 그리고 한 손은 이마를 썼고 남은 손은 턱 아래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그래서 양쪽 손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쫙 펴지면서 공기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인공호흡을 해주면 되겠죠. 산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먼저 이마에 눌렀던 손을 어디로? 대상자의 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엄지와 검지로 대상자의 코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입에 완전히 밀착시켜 공기가 새지 않게 하고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22번 크게 불어넣는다. 만약에 가슴이 팽창이 안 되고 부풀어 오르지 않고 위가 팽창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인공호흡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심장 충격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페이지는 533페이지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이제 순서,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의 문제는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 심폐소생술에서도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서, 그리고 그 순서 자세히 보면 내용, 이런 것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요. 지체 없이. 도착하면은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그리고 자동 심장기 패드가 있거든요. 패드를 붙여요. 오른쪽 빗장뼈 밑에 하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하나.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을 하게 하죠. 이때는요, 중요한 게 바로 대상자 몸에서 손을 뗀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가슴 압박을 멈춰야 됩니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리듬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리듬 분석이 끝나고 전기 충전할 때는요, 가슴 압박을 시행해요. 몇 초면은 이게 끝나거든요. 그때도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모두 물러나고 마지막에 재세동을 합니다. 이때 물러나지 않으면은 대상자 몸에 손이 닿은 사람들도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 충격을 하기 전에 몸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이렇게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을 합니다. 자동 반복. 그래서 리듬 분석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상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슴 압박을 또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표준교재 총 정리 시간 1부, 2부, 3부까지 해서 쭉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0점, 만점을 맞고 싶으신 분들은 더욱더 교재를 또 문제집을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되겠지만 60점 이상, 70점, 80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점 정리 영상 꼼꼼히 잘 보시고 또 필기도 잘 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